연산군의 어린 시절은 거대한 침묵 그 자체였습니다. 6살 무렵 자신의 생모가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을 때 궁궐은 그에게 단 한마디의 진실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성종은 이 일을 100년 동안 입 밖에 내지 말라는 엄중한 금령을 내렸고 소녀는 어머니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차가운 법도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양어머니 정현왕후의 품에서 자랐지만 친아들 진성대군이 태어난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소외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밖으로는 완벽한 도덕과 성군 교육을 강요받았지만 안으로는 문득문득 스쳐 지나가는 패비라는 단어의 잔상을 붙잡으며 불신과 고독을 먹고 자랐습니다. 성종이 남긴 경국대전이라는 강력한 브레이크는 조선을 안정적으로 세우는 힘이었지만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군주의 심장이 광기와 복수심으로 가득 찼을 때 조선은 역사상 유례없는 파멸의 질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1494년 12월 조선의 태평성대를 이끌던 성종이 40을 넘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던 날 19살의 이웅은 통곡하는 신하들 사이에서 기묘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끝이라기보다 자신을 억눌러온 거대한 벽이 무너진 뒤에 찾아온 정적에 가까웠습니다. 연산군은 단종 이후 정통성이 확고한 적장자 왕이었습니다. 수려한 외모에 키가 크고 총명한 꽃미남. 임금의 즉위 소식에 대신들과 백성들은 새로운 성군의 탄생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흔히 폭군이라 불리지만 즉위 초기의 연산군은 사실 너무나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법치를 계승하듯 학문과 예술을 장려했고 사치스러웠던 궁궐 행사들을 정돈하며 세금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빈민을 구제하고 부정부패를 바로잡아 악한 관리들을 색출해 벌하는 그의 모습은 백성들에게 믿음직한 군주 그 자체였습니다. 국방에서도 남다른 성과를 냈습니다. 비용사를 설치해 철갑옷을 본격적으로 생산 보급했고 북방 여진족을 토벌하고 남쪽의 왜구와 해적을 격퇴하는 전략을 직접 진두지휘했습니다. 즉위 2년째에는 한 군수의 딸이 살해된 사건에서 대신들이 자살이라며 덮으려 할 때 연산군은 직접 신문 내용을 하달하며 허점을 찾아내 타살임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유능했던 즉위 초기의 행보 뒤에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청년, 왕의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아버지 성종의 행적을 기록한 문서를 검토하던 중에 찾아왔습니다. 즉위한 지 1년째 되던 해, 그의 나이 20살이었습니다. 서류를 살피던 연산군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자신의 기록 어디에도 보이지 않던 이름, 외조부 윤기견의 이름을 발견하고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결국 신하들로부터 생모 윤씨가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공식적으로 전해 듣게 됩니다. 실록에 따르면 그날 왕은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 수라조차 들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연산군은 곧바로 폭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차분함을 유지하며 폐비의 묘를 정비하고 유배지에 있던 외가 식구들을 풀어주는 등 절차에 따라 아들로서의 효를 다하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자들이 나에게 효와 예를 논하는가. 근원적인 분노는 그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군주에게 경연은 성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수련이자 신하들과 국정을 논하는 가장 중요한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에게 이 자리는 지식의 향연이 아닌 매일 아침 반복되는 영혼의 고문실과 같았습니다. 신하들은 그런 왕의 총명함을 칭찬하기보다 끊임없이 부왕 성종의 완벽함과 비교하며 그를 옥죄었습니다. 왕이 피곤함을 호소하면 성군이 어찌 나태함을 보이냐며 질책했고 사냥을 통해 무예를 익히려 하면 폭군들의 전철을 밟으려 하냐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버님이신 성종께서는 이러하지 않으셨습니다라는 비교는 연산군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가장 잔인한 공격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가르치려 드는 오만한 신하들의 혀를 멈추게 하고 조선의 모든 시스템을 자신의 발밑에 두겠다고. 그 첫 번째 폭발이 바로 1498년 무오사화였습니다. 당시 조정은 왕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훈구파와 유교적 도덕을 내세워 왕을 견제하려는 살인파 사이에 팽팽한 기싸움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훈구파의 유자광이 살인파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치명적인 무기 하나를 들고 왕을 찾아옵니다. 그 무기는 살인파의 정신적 지주였던 김종직이 과거에 썼던 조의제문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쓴 김종직은 이미 6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자광은 이미 죽은 김종직의 글을 꺼내 들며 왕에게 이렇게 바쳤습니다. 이 글은 전하의 증조부이신 세조께서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빼앗은 사건을 은밀히 비판한 반역의 글입니다. 이 보고를 받은 연산군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조상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은 왕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반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은 이미 죽은 김종직을 명분 삼아 그동안 자신을 가르치려 들던 살인파를 향해 거대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왕의 분노는 즉시 현실이 되었습니다.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 등을 잡아들여 혹독한 국문을 시작했고 연산군은 직접 신문을 주재하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의 복수는 살아있는 자들을 처벌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나 묻힌 김종직의 무덤을 파헤쳐 6년의 세월이 흘러 썩어버린 시신을 꺼내 그 목을 다시 한번 베어내는 부관참시를 명했습니다. 죽은 자조차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이 끔찍한 광경은 조정 전체를 형용할 수 없는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최초의 사화, 무오사화의 실체였습니다. 무오사화를 통해 피의 맛에 충독된 연산군은 이제 더 깊고 어두운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504년 봄 단 한 장의 낡은 옷감이 조선을 뒤흔드는 폭풍의 도화선이 됩니다. 간신 임사웅이 연산군의 외할머니가 소중히 보관해 온 유물 하나를 들고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22년 전 어머니 윤씨가 사약을 마시고 피를 토하며 남겼다는 피 묻은 적삼이었습니다. 그 적삼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임사웅이 왕의 분노를 이용하기 위해 꾸며낸 정치적 도구였는지는 역사만이 알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적삼을 마주한 연산군에게 진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검붉은 핏자국은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야수의 본능을 깨우는 완벽한 열쇠였기 때문입니다. 적삼을 본 연산군은 그날 밤 짐승처럼 통곡하며 통제할 수 없는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 어머니의 죽음을 방관하고 은폐했던 모든 이들을 찾아내어 똑같은 고통을 되돌려주겠다는 복수심뿐이었습니다. 연산군의 첫 번째 표적은 친할머니이자 폐비 사건의 배후였던 인수대비였습니다. 연산군은 시퍼런 칼을 휘두르며 할머니의 침전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 충격으로 인수대비는 병을 얻어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산군의 복수는 조정 전체를 향해 피의 파도처럼 뻗어나갔습니다. 과거 폐비 사건 당시 사사를 주장했거나 혹은 그 자리에 단순히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대신들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된 한명회조차 무덤을 파헤쳐 시신의 목을 베는 부관참시를 면치 못했습니다. 고문은 날로 잔인해졌습니다. 손가락을 자르고 발 뒤꿈치를 베어내며 산채로 가슴을 가르는 등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한 형벌들이 궁궐 안에서 매일같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갑자사화였습니다. 갑자사화로 처벌받은 사람은 무오사화 때보다 약 4배가 넘는 239명이었으며 이 중 122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관참시를 당했습니다. 연산군은 신하들의 입을 봉쇄하기 위해 전무후무한 도구를 고안해냅니다. 바로 모든 신하의 목에 걸게 했던 나무패, 신원패였습니다. 그 패에는 입은 곧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요, 혀는 곧 몸을 베는 칼이라는 섬뜩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아첨하거나 침묵하라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또한 왕권을 견제하던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을 사실상 마비시켰습니다. 성종이 그토록 공들여 세웠던 시스템의 핵심, 즉 왕과 신하의 소통이 완전히 단절된 것입니다. 조정의 견제 세력을 모두 무너뜨린 연산군은 이제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향락의 세계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채홍사라는 특별 관직까지 만들어 팔도 강산을 뒤져 예쁜 여인과 잘 달리는 말을 바치게 했습니다. 이렇게 궁궐로 끌려온 여인들은 수천 명에 달했고 연산군은 이들을 흥청이라 부르며 매일같이 화려한 연회를 열어 국고를 탕진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흥청망청이라는 말의 유래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흥청들과 논다고 나라가 망한다는 백성들의 뼈아픈 조롱이었습니다. 또한 한양 도성 한복판에 있던 유서 깊은 사찰 원각사를 폐쇄하고 기생들이 거처하는 유흥장으로 개조했으며 인재를 키우던 성균관 유생들을 쫓아내고 그곳을 왕의 사냥개와 짐승들을 기르는 우리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유흥 공간을 넓히기 위해 한양 도성 근처 백성들의 집 수천 채를 하루아침에 강제로 헐어버렸고 길거리로 쫓겨난 이들의 통곡 소리가 한양을 가득 메웠습니다. 왕은 그 소리가 듣기 싫다며 궁궐 담장을 더 높이 쌓고 악공들에게 더 큰 소리로 음악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참다 못한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통을 한글로 써서 거리 곳곳에 붙이자 연산군은 범인을 잡지 못하자 화풀이로 아예 한글 사용 금지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고조부 세종대왕의 업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폐륜적 결정이었습니다. 1506년 9월의 밤 연산군이 궁궐에서 수천 명의 흥청들과 함께 광란의 연회를 즐기던 그 시각 궁궐 밖에서는 조선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불길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반정의 불씨를 댕긴 주인공은 박원종과 성희안이었습니다. 이들은 연산군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 목숨을 건 비밀 결사를 조직했습니다. 9월 2일 밤 마침내 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횃불의 물결은 거대한 용의 형상처럼 도성을 가로질러 궁궐로 진격했습니다. 연산군의 공포 정치에 질려있던 궁궐. 수비대는 반정군의 압도적인 기세 앞에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흩어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를 연회의 흥을 돋우는 음악 소리로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횃불의 열기가 담장을 넘고 믿었던 내관들마저 도망치기 시작하자 그는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폭군은 정작 자신의 위기가 닥치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를 떠받들던 수많은 아첨꾼들은 가장 먼저 등을 돌렸고 그가 아끼던 흥청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왕에서 군으로 강등된 연산군은 강화도 옆 작은 섬 교동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유배로 향하는 길목에서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백성들의 침뱉음과 거친 욕설을 묵묵히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는 집 주변을 가시 돋친 탱자나무로 빽빽하게 둘러싸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는 위리안치에 처해졌습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졌던 남자가 이제는 가시 울타리 속 좁은 공간에 갇혀 자신의 몰락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는 유배된 지 불과 2달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죽기 직전 중전 신씨가 보고 싶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평생 수천 명의 여인을 거느리며 쾌락을 좇았으나 정작 죽음의 문턱에서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비극의 길을 걷던 자신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아내의 온기였습니다. 연산군은 처음부터 악마로 태어난 폭군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당당한 정통성을 가졌지만 어머니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에서 철저히 소외된 채 자란 상처 입은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비극은 개인의 아픔을 공적인 권력으로 치유하려 할 때 국가가 얼마나 참혹한 재앙을 맞이하는지 보여주는 뼈아픈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성종이 평생에 걸쳐 만든 법치의 브레이크는 연산군에 의해 무참히 부서졌고 견제가 사라진 자리엔 왕 한 사람의 끝없는 욕망만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폐허는 역설적이게도 조선이 다시 일어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이라는 이름은 조선 500년 역사 내내 권력을 쥔 자가 스스로를 경계하게 만드는 가장 서늘한 경고등으로 남을 것입니다.